대한민국 사람들은 죽는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뭐 더워서 죽겠다, 뭐 추워서 죽겠다,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 자,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혹시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또는 추워서 공부를 못하겠다 이런 분 안 계시죠? 자,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서 뭐 노트 필기하고 수업 시간에 당장 외우고 이런 것보다, 자,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어떤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고 있는가를 기억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시간에 그렇지, 수업 시간에 저런 얘기를 했는 게 문제에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런 개념을 익혀간다면 아마 지루하지 않고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과목은 총 4과목이죠.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개론, 이 4과목 중에서 그 첫 번째 과목인 사무자동화 시스템에서 그 첫 번째 단원인 사무자동화 개념을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 사무자동화 관련 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자동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등장을 하게 되느냐, 사실 컴퓨터가 우리 사무실에 보급이 되면서 사무자동화가 시작이 되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렇다면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컴퓨터 기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크게 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분한다. 하드웨어는 기계 덩어리고, 소프트웨어는 이 기계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한다. 자, 이 정도 개념 딱 잡고 계시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의 사무자동화 기술이라는 개념은 사무실에 컴퓨터가 도입되면서 컴퓨터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어떻게 절묘하게 이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사무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 나올 거고요. 이따 뒤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나올 거고, 그리고 오늘날은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컴퓨터 외에 또 어떤 게 추가가 됐죠? 뭐 없으면 우리가 업무가 안 돼요. 컴퓨터 없으면 업무가 안 되듯이, 컴퓨터는 있지만 뭐가 없으면 우리 업무가 완전히 마비가 돼요. 그쵸? 통신 기술이죠. 통신.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사무실 컴퓨터 막 쓰다가 인터넷 안 돼요. 지금 인터넷 왜 안 되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기술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오늘날의 사무자동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하드웨어 기술부터 볼 건데요. 하드웨어는 기계 덩어리입니다. 기계 덩어리. 그러면 여러분 그 책상 앞에 있는 컴퓨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모니터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키보드가 있을 거고요. 마우스가 있을 거고, 또 뭐 스캐너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의 본체가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기계 덩어리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크게 분류를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입력할 수 있는 장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입력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럼 입력 기술 나오면 또 뭐 있겠어요? 출력 기술이 있겠죠. 프린터라든지 뭐 모니터 이런 것들이 다 출력 부분에 해당되는 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터 내에서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컴퓨터 앞에 동작하는 이런 장치들, 본체 안에 들어있는 장치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개념을 잡으시고 들여다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입력 기술이라는 부분은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입력한다는 자체가, 데이터 입력 자체가 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모니터에다가 또 컴퓨터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입력이 되면 우리 회사의 메인 서버에, 아니면 전 세계의 모든 서버에 데이터가 입력된다. 결국 온라인 입력이라는 말 자체가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요즘 현 시대에서는 조금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장비들이 나오긴 하지만, 사무자동화의 모태부터 들어온 그런 의미에서 텔레프린터 단말기, 그리고 휴대용 자료 입력 단말기, 또 판매 시점 단말기, 금융거래 단말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텔레프린터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과거에 그 타자기 시대에서 컴퓨터로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타자기 모양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그게 그러니까 통신으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상대방 그 서버에, 또는 상대방 컴퓨터에, 상대방 타자기에 그 데이터를 출력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텔렉스라는 그 그림이에요. 텔렉스. 자, 텔렉스라는 건데, 이 텔렉스라는 장비 하면 여러분이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이 진주만 습격할 때 뭐 역사적으로 어떤 논란이 많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받지 않았다.
일본 입장에서는 선전포고를 하고 공격을 했다. 결국 진주발이 완전히 개박살이 다 났는데 그 이유는 너무 조용하게 이제 군인들이 쉬고 있고 휴가도 가고 이런 우리나라의 그 6.25 사변하고 마찬가지죠. 휴일날 새벽에 그렇게 그 남침을 하게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전혀 선전포고를 받지 않고 당했다.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서 한 예가 어떤 말이 흘러나오고 있냐면 일본에서 이제 그 높은 그 위에 그 상사가 그 밑에 그 부하한테 자, 선전포고를 빨리 그 통신으로 타전을 해라. 그때 이제 이 텔렉스라는 장비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에 막 이렇게 하는데 걔가 이제 독수리타법인 거야. 독수리타법. 독수리타법으로 선전포고를 하는데 이걸 타이핑을 하는데 거의 반나절 이상 걸렸다는 거죠. 이걸 잘 사용을 못해서. 자, 그게 이제 그 영화 중에서 이제 옛날 영화인데 도라라는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약간 묘사가 됩니다. 한번 보세요. 아주 재밌어요. 자, 아무튼 이 텔렉스라는 이 장비가 이제 먼 거리를 통신을 할 때 초창기에 많이 사용을 했고 이 그림에 보시면 이제 타자기 모양으로 생겼고 오른쪽에 보면 전화 다이얼도 있고요. 왼쪽에 보면 이제 그 천공 테이프라 그래서 타이핑하면 이제 그 테이프에 구멍이 막 뚫히면서 그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장비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텔레프린터 단말기라는 것도 온라인 형태의 입력 장치였고 그 다음에 휴대용 자료 입력 단말기 요즘도 그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휴대용 입력 단말기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초창기에 뭐 PDA 같은 거 이런 거를 예를 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판매 시점 단말기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표 하나에 두고 들여다보세요. 포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포인트 오브 세일즈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판매 시점 관리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마트에 여러분이 물건을 살 때 물건을 이제 그 계산대로 갖고 오게 되면 그 캐셔가 그 바코드를 막 찍어주죠. 그러니까 바코드로 물건을 찍게 되면 그 물건 상품에 대한 내용이 그 컴퓨터에 입력이 돼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다 그러면 이마트의 메인 컴퓨터에다가 그 자료가 다 수록이 돼서 우리 이마트 어느 점에서 오늘 물건이 몇 개가 얼마나 팔렸고 매출이 얼마가 되고 그래서 어떤 물건이 지금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일 그 공장으로부터 그 물건을 다시 입고를 시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다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판매 시점 단말기에서 포스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뭐 바코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의 바코드 리더 등으로 상품을 인식하고 또 그 가격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거래 단말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금융거래 단말기는 은행 각 그 오프라인 지점에 있는 그 은행 직원들 앞에 있는 그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직원들 앞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을 뭐 개설한다든가 뭐 출금을 한다든가 해서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그 단말기로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확인하고 뭐 입출금 거래를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형태의 단말기가 금융거래 단말기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하드웨어 기술, 입력 기술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오프라인 입력 장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입력 장치가 아니고 오프라인 입력 장치예요. 뭐 자기 테이프, 뭐 스캐너, 그죠? 스캐너 오프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구분할 때, 우리 집 컴퓨터의 그 스캐너는 선생님 무선인데요. 그래서 스캐너에다가 그 어떤 그림을 넣고 문서를 넣고 스캔하면 무선 통신으로 이용해서 내 컴퓨터에 입력되니까 얘가 온라인 입력 장치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그냥 물리적으로 내 컴퓨터 옆에 있는 이 프린트기에서 이렇게 그 입력받는 이런 형태는 오프라인이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외부로 흘러나가는 형태를 이제 온라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입력 장치의 대표적인 게 자기 테이프는 요즘은 거의 쓰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기업의 큰 전산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제 자기 테이프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옛날에 여러분 비디오 테이프 생각하시면 돼요. 비디오 테이프인데 엄청나게 큰 비디오 테이프 형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죠. 자기 테이프를 아직도 쓰고 있는 전산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담을 수 있어요. 자기 테이프는 속도는 느리지만 엄청나게 큰 용량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에서 전산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캐너 여러분 잘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을 거고요. 라이트펜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디지타이저. 그러니까 디지타이저는 이 개념을 이해하면 원래 디지타이저의 의미는 아날로그화 되어 있는 어떤 그림이나 어떤 사진 같은 경우에 컴퓨터의 디지털 형태로 입력을 받는다 해서 이름이 디지타이저라고 붙었지만 실제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제 그림, 차트, 도표 등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입력하는 장치가 뭐냐 이렇게 잘 나오니까 디지타이저라는 개념은 그림, 차트, 도표 등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판독기. 자, 요거는 별표 2개 할까요? 자, 판독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판독기 삼총사, OCR, 그리고 OMR, 그리고 MICR. 자, 세 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거는 당연히 OMR이겠죠? 우리 초, 중, 고등학교 때 시험 칠 때, 그리고 여러분 자격증 시험 칠 때도 전부 다 OMR 카드로 마킹을 해서, OMR 카드 더 많이 쓰는 데가 로또, 그죠? 로또에서 어떤 번호를 입력할 때. 그래서 OMR 카드는 숫자 같은 경우에 직접 뭐 이렇게 입력하는 것보다 마킹을 해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거니까 OMR 카드에 어떤 마킹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OMR 카드 입력 장치가 있어요. 입력하게 되면 그 컴퓨터에 자동으로 이 사람이 어떤 숫자를 입력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이제 OCR 같은 경우에는 이 OMR의 이 약자가 O가 옵티컬, 이제 광학이죠. 광학. 그죠? 빛을 이용한다. M이 뭡니까? 마크죠. 마크, 그 다음에 까맣게 마크하는 거, 그 다음에 R이 리더기, 그래서 판독하는 거다. 그러면 OCR의 C의 약자는 문자죠. 문자, 캐릭터, 문자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글자를 직접 입력했는 그 글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장치가 OCR이 되겠고, 그 다음에 MICR 같은 경우에는 MI의 M의 약자가 마그네틱, 그리고 I가 잉크, 그러니까 자기 잉크 캐릭터 리더다. 그래서 자기적으로 잉크 형태로 문자를 입력받을 수 있는 장치가 MICR이다. 이 세 가지 삼총사가 판독기고 입력장치라는 거, 입력기술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입력기술에 속하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OMR, 2번 OCR, 3번 MICR, 4번 다른 거 이렇게 자주 등장하니까 별표 2개 해놓고 판독기 삼총사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출력기술, 천공카드 판독기, 표시장치. 자, 천공카드 판독기는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면 자기 테이프 같은 카드에다가 구멍이 막 뚫히면서 그게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그 구멍을 보면 어떤 데이터가 입력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초창기에 많이 썼던 거고요. 표시장치로서는 이 표시장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출력이라는 이 개념 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인쇄하는 것도 출력이고 모니터에 표시하는 것도 출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쇄장치의 대표적인 거 우리가 프린터라고 한다면 표시장치는 우리가 모니터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둘 다 뭐다? 출력장치다. 모니터로 출력하느냐? 종이에 프린터로 출력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표시장치가 CRT, LCD, 그리고 플라즈마, 플라즈마, 뭐 PDP라고도 많이 하죠. PDP. 그 다음에 LED, 그리고 OLED 이렇게 구분하는데 아직까지는 사무자동화 시험에 LED, OLED가 잘 출제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워낙 이제 최근 기술이고 하니까. 근데 앞에서 많이 출제됐던 문제는 이제 CRT, LCD, 플라즈마 세 가지로 많이 출제가 되고, CRT는 이제 배가 불룩 튀어나오는 모니터, LCD는 뭐 여러분 집에 대부분 아직까지 LCD가 있겠죠. 뭐 LED가 있을 거지만 납작한 형태의 모니터, 배부른 형태의 모니터, 납작한 형태의 모니터, 그죠? 옆으로 봤을 때. 플라즈마 디스플레이는 이제 PDP라 그래서 TV로 예를 들면 CRT 형태의 이제 브라운관 형태의 TV에서 이제 PDP로 넘어왔었죠. 그러니까 PDP로 넘어왔고 PDP에서 다시 LCD로 이제 넘어오게 됐는데 PDP의 가장 큰 단점은 전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판넬 자체도 좀 두껍고 그래서 이제 전기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TV를 오래 틀 수가 없는 발열도 되게 많이 되고 덥고. 근데 이제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정 형태로 만들어지고 얇고 이제 전기도 적게 먹으니까 LCD를 많이 쓰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LED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LED는 최근 우리 사무자동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뭐 전자제품의 이제 흐름이 그렇게 넘어가니까. LED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로 하면 이제 발광 다이오드라고 합니다.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조그마한 다이오드에다가 이제 빛을 발휘해서 모니터의 화면을 밝혀주는 그런 형태인데, 여러분 집에 이제 형광등이나 등 같은 경우도 최근 LED로 다 교체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이 모니터를만 들여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이 LED하고요, LCD하고 이 LED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과연 차이가 뭘까요? LCD와 LED의 차이점. 여러분 집의 모니터는 LCD입니까? LED입니까? LED입니까? 큰 차이 없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CD나 LED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데 큰 차이가 없냐면 이거 두 개의 판넬, 모니터의 판넬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판넬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판넬이 있는데 그 판넬의 모니터에 여러분들이 모니터를 보면 빛이 나와야 되잖아요. 뒤에서. 그러니까 빛을 내주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LCD는
CCFL이라는 장치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형광등이에요, 형광등. 여러분 집에 만약에 LCD 모니터를 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니터의 판넬 뒤에 가는다라는 형광등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광등이 불을 밝히면서 여러분들의 그 모니터에다가 빛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LED는 똑같은 판넬인데 뒤에 LED 등을 달아가지고 불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거죠. 근데 판넬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형광등보다는 LED로 뒤에서 불을 밝혀주니까, 그러니까 백라이트라고 합니다. 뒤에서 불을 밝혀주니까 전기요금 조금 적게 들겠죠. 근데 모니터의 해상도나 화질이나 뭐 이런 부분은 밝기의 차이지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LED 모니터다 하는 것은 바로 OLED예요. OLED. 이 OLED라는 것은 앞에 O자가 하나 더 붙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모니터 자체, 여러분들 신호등 운전하다가 이렇게, 뭐, 걷다가 이렇게 신호등 보면, 옛날에는 뭐,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신호등이. 자, 이렇게. 여기가 파란불이죠. 파란불, 노란불, 자, 빨간불입니다. 파란불 하니까 또 그러네. 녹색불이요. 자, 이 세 가지 신호등이 있는데, 옛날에는 이 신호등에 이렇게 커버를 이렇게 씌워놓고 안에다가 이제 크다란 전구를 하나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전구가 하나가 들어있으니까 전구 하나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초록색 커버, 노란색 커버, 빨간색 커버 입혀놓으니까 빨간색, 노란색, 이제 초록색 불빛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형광을 달아놨는데 그 전구가 하나 나가면 이거 올라가서 전구 갈아 끼우고 그 신호등이 너무 고장이 자주 난 거야. 그래서 얘를 요즘 최대한 LED로 다 바꿔놨어요. 그죠? 가만히 들여다보면 관심 있는 분 보셨을 거예요.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 불빛이 전구가 막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다 보여요. 전구가 이렇게 막 박혀 있어요. 얘는 뭐다? 큰 전구가 한 개. 얘는 전구가 막 박혀 있어요.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야?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소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구 하나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전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불빛은 계속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유지되고 전기요금도 적게 먹고 그죠? 그 LED 형태의 신호등으로 다 바꿔놨는데 결국 여러분 집에 OLED 모니터가 있다면 뒤에서 형광등이나 LED 큰 등을 이용해서 빛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화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LED 그 전구로 만들어져 있어 아주 엄청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걸 만들어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상당히 비싸고 앞으로는 모니터가 OLED 형태로 활성화될 겁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싸겠죠? OLED가. 자, 개념 이해하셨죠? 아무튼 뭐 내가 모니터 살 때 LCD를 살까 LED를 살까 그 큰 차이 없다는 거 알아두세요. 판넬은 똑같은 판넬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XY 플로터. X축과 Y축을 이용해서 이제 인쇄하는 건데,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 그 동네 그 간판 만드는 그 가게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큰 현수막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프린트할 때 X축, Y축이 막 움직이면서 프린트하는 기계 있어요. 그게 XY 플로트고요. 그 다음에 COM 얘는 별표 2개 할게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COM의 약자는 컴퓨터 아웃풋 마이크로필름이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아웃풋, 컴퓨터로 아웃풋, 출력한다.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출력이 된다. 이런 의미죠. 마이크로필름 시스템에서 정보를 축소 촬영하여 저장하는 장치로서 고속 인쇄는 가능하지만 촬영부터 현상까지의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필름 형태의 출력한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 알아두세요. 그러면 촬영부터 현상까지 시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마이크로필름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낼 때 검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만든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카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CAR이라고 나오면 COM 마이크로필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장비를 우리가 CAR이라고 한다는 것도 메모해 두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COM과 CAR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네요. 그죠? 자,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형태를 CAR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필름 정보 축소 확대 대용량 가능하지만 검색 기간이 길다. 그의 단점을 이용해서 고속 자동으로 검색하는 형태를 우리가 CAR이라는 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이제 하드웨어 기술, 출력 기술 중에서 이제 영상 출력 장치에 속하는 것들은 뭐 빔 프로젝터나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전자칠판도 하나의 영상 출력 장치가 되겠죠. 자, 프린터는 뭐 말 안 해도 다 잘 아시겠죠. 요즘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과거에는 프린터의 종류가 뭐 도트 프린터,
뭐 잉크젯 프린터, 레이저 프린터, 프린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은 그거는 워낙 뭐 잘 아는 거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출제가 안 되고 프린터의 속도는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됩니다. 별표 한 개. 자, 프린터의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CPS라고 하는 것은 캐릭터 퍼 세컨드의 약자겠죠? 초당 몇 글자를 인쇄하는가. 그 다음에 LPM은 라인 퍼 미니트, 분당 몇 라인을 인쇄할 수 있는가. PPM은 분당 페이지 수, 분당 몇 개의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보통 한 1분에 뭐 한 100페이지 출력한다고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프린트의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거다. 다음 중 프린트의 속도 단위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말 중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세 가지가 프린터 인쇄 속도 단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처리 기술입니다. 이제 입력 기술과 출력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었고, 이제 처리 기술은 이제 분산 처리를 하느냐, 클라이언트 서버, 이거는 다른 말로 집중 처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중 처리.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는 하나에 집중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하느냐, 하나의 메인 서버를 두고. 그러니까 분산 처리는 메인 서버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메인 서버끼리 같이 연결되고, 자, 이런 식으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뭡니까? 복수의 중앙 컴퓨터. 다시 말해서 얘가 CPU1, 얘가 CPU2, 얘가 CPU3, 얘는 CPU 1개. 그러니까 복수의 중앙 컴퓨터 시스템의 각 계층으로 하는 형태를 분산 처리. 그리고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은 하나에 집중할 수 있는, 얘가 서버가 된다면 얘네들이 클라이언트가 되겠죠. 자, 그림으로 이해하니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상 압축 복원 기술 부분에서는 이제 압축 기술 중에서는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그 앞에 있는 카메라로 지금 찍고 있잖아요.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용량이 엄청납니다. 엄청나겠죠? 저희 몸 동작부터 시작해서 여기 화면하고 글자하고 제 목소리하고 다 이렇게 영상에 들어가야 되니까 용량이 얼마나 커지겠어요. 그렇게 큰 영상을, 큰 용량의 파일을 최대한 손실을 입히지 않고 압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나마 손실 입히기 싫다, 용량이 크더라도 그대로 원본 그대로 주겠다 하면 무손실 압축 기술을 쓴다는 얘기예요. 사진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많이 보던 거 나올 겁니다. 이게 JPEG는 정지 영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MPEG는 동영상,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 형태의 파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JPEG나 MPEG 같은 경우에는 손실 압축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이라는 것은 이제 복원한 데이터가 압축 전의 데이터가 일치하진 않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 막 찍으면 대부분 다 JPEG로 저장이 되거든요. 저장이 되는데 그거는 용량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뜨르다 보면 별 차이 없어.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느낄 수 없어요, 거의.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실이 조금 있더라도 용량 측면에서 손실 압축 기술을 쓰는 거죠. 무손실 압축 기술도 있어요. 무손실 기법은 압축한 데이터를 복원했을 때 복원한 데이터가 압축 전의 데이터와 거의 동일한 형태. 이거는 이제 고도의 영상을 요구하는 이제 방송사에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촬영할 때는 동물의 그 털끝 하나까지도 묘사해 줘야 되는, 그럴 때 쓸 수가 있겠죠. 압축 기술은 손실 압축과 무손실 압축 기술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로 이제 저장 기술입니다. 저장 기술은 이제 자기 형태의, 그러니까 마그네틱 형태로 이제 기록하는 장치로 분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자 기록 장치 중에서 이제 자기 디스크,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과거에 많이 쓰던 플로피 디스크, 전부 다 까만색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드 디스크도 마찬가지. 하드 디스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안에 내용을 뜯어보지는 못하지만 철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가 디지털 자기 기록 장치고 자기 기록 장치에 속한다, 이런 개념을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속도 면에서요. 그러니까 처리 속도죠.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속도 면에서는 드럼이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제일 느립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반대로 용량은 반대입니다. 용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테이프의 용량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 그 다음에 드럼, 이렇게 순으로 나타난다는 거,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요거 충분히 출제가 되니까.
자기 테이프는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이 제일 크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아주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 자기 기록장치 있고요. 또 마이크로필름 기록장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기록장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시험에 종종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요런 그 속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치 타임과 시크 타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자기 디스크는 원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그 어릴 때 옛날에 쓰던 그 플로피 디스켓 생각하면 플로피 디스켓 한 번씩 찢어 보셨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막 날아갑니다. 한번 찢어 보셨을 거예요. CD롬 생각하셔도 돼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동심 원이 있어요. 원이 있다니까 막 찢어서 옛날에 한번 봤어요. 진짜 있나 이렇게 빛에 막 비춰보고 우리 눈으로는 거의 안 보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트랙이라고 합니다. 트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구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역시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 얘를 우리가 하나의 구역을 우리가 섹터라고 합니다. 섹터. 자, 이게 우리가 디스크 한 장이에요. 그러면 자기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가 여러 개가 포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스크 한 장, 디스크 두 장, 디스크 세 장, 뭐 디스크 네 장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의 통 안에 이렇게 담겨 있죠. 자, 이게 다 자기 디스크 또는 자기 드럼입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 첫 번째 트랙이 있을 거고, 두 번째도 트랙이 있을 거고, 세 번째 트랙이 이렇게 있겠죠, 트랙이? 첫 번째 디스크에서 마지막 디스크까지 트랙이 막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트랙들을 이렇게 모인 것을 모아서 이렇게 1번 트랙과 2번 트랙과 1번 트랙과 첫 번째 장이 1번 트랙, 두 번째 장이 1번 트랙, 세 번째 1번 트랙을 모아서 하나의 통이 하나 생기잖아요. 이걸 우리가 실린더라고 불러요. 실린더. 그러니까 동일한 트랙들의 모임. 다시 말해서 자기 디스크 한 장에 트랙의 개수가 만약에 80개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80개짜리 디스크가 여러 장이 모여있는 자기 디스크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자기 드럼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첫 번째 디스크의 1번 트랙과 마지막 디스크의 1번 트랙을 모아놓으면 하나의 실린더가 생기죠. 그러면 트랙이 80개 트랙인 디스크가 여러 장이 모였다면 이 디스크의 실린더의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몇 개입니까? 똑같아요. 80개.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트랙과 실린더가 있는데 얘네들의 데이터가 여기에 막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데이터를 기록할 때 컴퓨터가 이제 헤드라 그러죠. 헤드가 찾아갈 때 옛날에 레코드판으로 음악 들을 때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마 그 LP판 아실 거예요. 그 LP판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제 바늘을 이렇게 올리죠. 바늘을 올려서 LP판이 돌아가면서 음악을 들어요. 그러면 이 바늘이 바깥쪽부터 안쪽까지 쭉 타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디스크는 그러니까 결국 그 LP판 같은 경우에는 이 선이 달팽이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디스크는 달팽이가 아니라 그냥 원들이 작은 원, 그 다음 큰 원, 그 다음 큰 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헤드가 원판을 찾아 들어갈 때 헤드가 지가 움직여요. 지가 이렇게 움직여서 트랙이 1번 트랙부터 쭉 갔다가 원판이 이렇게 돌면서 첫 번째 섹터, 두 번째 섹터, 세 번째 섹터를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크 타임과 펄스 타임은 서치 타임은 시크 타임은 어디에 원하는 실린더, 트랙까지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시크 타임이라면 서치 타임은 원하는 레코드, 특정한 레코드. 여기서 말하는 이 레코드는 섹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구분. 물론 이 레코드라는 용어는 자기 테이프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구역을 얘기하는 거지만 디스크에서 이 섹터를 레코드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크 타임은 디스크 원판에 이 트랙을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서치 타임은 이 디스크가 돌면서 이 섹터까지 찾아가는데 걸리는 시간. 자, 정리되셨죠? 그래서 시크 타임과 서치 타임 요거 시험에 가끔씩 물어주는 형태로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필요 없어요. 레코드 수 구하는 공식 요즘 거의 안 나오니까 과거에 몇 번 나왔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필요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저장 기술의 자기 기록 장치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이어서 이제 저장 기술 중에서 이제 옵티컬 디스크 광기록 장치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여러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이제 거의 다 안 씁니다. 이거 불과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썼는데 요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저도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저는 차를 한번 타면 오래 타니까 CD-ROM, 그러니까 CD 넣는 데 있어요. CD 넣는 데 있으면 그 CD 넣는 데 노래 이렇게 이렇게 저장해갖고 CD로 노래 잘 안 듣죠. 뭐 MP3나 뭐 스마트폰 그 차로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동그란 CD를 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CD 넣는 부분에다가 이제 뭘 달아놨냐면 이제 스마트폰 거치대를 달아놓고 스마트폰 올려놓고 하는데 요즘 거의 CD 거의 안 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CD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그 CD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시험에 거의 안 나오지만 또 사무자동화가 또 문제은행 시스템이다 보니까 과거의 문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셔야 됩니다. LD, 레이저 디스크, CD-ROM 여러분 잘 아는 거. 일반적인 CD-ROM의 용량은 650MB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CDR이라는 것은 리더의 R 약자가 붙었으니까 원래 이제 CD-ROM이라는 개념은 ROM이라는 자체가 Read Only Memory의 약자죠. 그러니까 오직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CDR은 사용자가 단 한 번, 딱 한 번에 한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는 공 CD 있죠. 공 CD인데 거기다 어떤 뭐 노래를 저장을 하든 데이터를 저장하든 한 번 저장하면 그걸로 끝. 더 이상 지우거나 삭제할 수는 없고 그냥 읽을 수만 있다는 거. CDR이고요. 그 다음에 DVD, CD 같은 경우는 일반 CD-ROM하고 모양은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방대한 용량을 넣을 수 있다는 게 DVD, CD의 특징이죠. 그래서 기존 CD 크기에 4.7에서 17GB 정도의 용량의 영화를 뭐 여러 편 넣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이제 DVD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최근에는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섯 번째로 이제 중앙 처리 장치 구성 나오는데 이 중앙 처리 장치 우리 뭡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CPU라고 하죠.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고 CPU가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비교하면 우리 인간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죠. CPU가 없으면 컴퓨터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컴퓨터의 모든 장치를 동작하고 지시하고 제어하는 장치다. CPU에는요, 크게 그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CPU. 어떤 장치? 제어 장치. 그리고 연산장치. 근데 사실 CPU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을 제어하고 처리하기 때문에 연산도 하기 때문에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분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또 어떤 책에서는 기억장치도 같이 포함된다 해서 기억장치 이렇게도 쓰는 경우 있어요. 근데 실제 물리적으로는 기억장치가 CPU 내에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억장치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메모리,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CPU 내에 존재하지 않죠. 근데 CPU 내에 존재하는 기억장치가 있어요. 레지스터라고 하는데 각종 연산이나 제어할 때 잠시 기억해주는 그런 기억장치는 CPU 안에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메모리라고 하는 기억장치는 CPU 바깥의 메인보드 위에 이렇게 슬롯으로 꽂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만 CPU 안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제어장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사실 정보 처리 기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어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무자동화는 그렇게 깊이 있게는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어장치에 속하는 이 명칭과 그리고 간단한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는요, 지금 이번 페이지가 제어장치잖아요. 자, 다음 페이지에 연산장치 나오죠. 그러니까 CPU 중앙 처리 장치 안에는 제어장치와 연산장치로 구분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오면 다음 중 제어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연산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사무자동화는 쉽게 자주 출제가 돼요. 그러면 일단 연산장치부터 먼저 보면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이렇게 이거 세 개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계산한다는 의미가 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 외에 레지스터들 데이터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지금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럼 연산장치 한번 볼까요? 연산장치 보면 전부 다 뭔가 좀 복잡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명칭 자체가. 저만 그렇게 느낍니까? 그 중에서 레지스터라는 것 중에서도 명령 쪽에 그리고 메모리에 관련된 레지스터는 제어장치고 연산장치 다시 볼게요. 데이터, 상태, 인덱스에 관련된 레지스터는 연산장치다. 뭔가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음 중 연산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제어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거 나왔을 때 맞출 수 있는 방법 아무튼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물어줍니다. 제어장치에 속하는 명령 레지스터가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는 일이 뭐냐? 프로그램 카운터는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해 주는 곳이다. 자, 이거를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데 사무자동에서는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는 안 나오니까 연산을 하다 보면 CPU가 이렇게 동작하다 보면 다음에 뭐 하지? 다음에 뭐 하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이게 키워드입니다.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곳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는 거. 제가 키워드 위주로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명령 해독기는 말 그대로 해독하는 회로. 그 다음에 부호기는 해독한 명령어를
보낼 때, 그죠? 신호를 생성하는 회로. 그죠? 부호, 시그널, 신호죠. 그 다음에, MAR, MBR. MAR, MBR,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어드레스와 버퍼의 차이겠죠? 문제 속에 다 나오죠. 데이터의 번지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데이터가 잠시 기억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이 잠시라는 키워드가 버퍼라는 말의 의미가 그래요. 임시 기억 장소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거는 단독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버퍼, 임시 기억 장소다. 요거 단독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버퍼에 대한 개념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연산장치입니다. 자, 연산장치는 말 그대로 가산기 더하기 하는 거. 보수기, 그러니까 가산기는 더하기라는 거 알고 계시겠죠? 보수기는 뺄셈을 하기 위해서. 요거 기억합니다. 뺄셈을 하기 위해서 한다.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더하기하고 뺄셈이 있는데 그럼 곱하기하고 나누셈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좀 지루할 때가 됐죠? 그죠?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좀 지루해지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그 첫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리 꼬고, 그죠? 다리 꼬고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고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시간에 시험에 나오는 것만 조목조목 뽑아서 제가 다 얘기해 드릴 테니까. 하지만 이 본 강의를 안 듣고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메모하지 않고 외우지 않고 그냥 본 강의만 쭉 따라온다 하더라도 문제풀이 들어가게 되면 본 강의 때 쌤이 했던 말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재밌게 들으세요.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정보 처리나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준비할 때는 이거 나올 수는 있어요. 사무자관이 잘 안 나오는데 우리가 보통 그 8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를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잖아요. 우리가 더하는 이 수는 8과 2는 10진수예요. 근데 컴퓨터는 10진수로 연산을 안 해요. 컴퓨터는 전부 다 2진수로 연산을 해요. 10진수의 수는 0부터 9까지가 있죠. 2진수의 수는 0부터 1까지, 다시 말해서 0과 1밖에 없어요. 2진수는. 그러면 2진수로 모든 걸 다 더해요. 뭐 예를 들어서 2진수 10, 1, 1이라는 거 빼기 0011이라는 2진수를 빼요. 이렇게. 선생님 어려워요. 그냥 재미로 들으라고 했습니다. 재미로. 자, 이거 한번 빼볼게요. 1에서 1을 빼면 0, 1에서 1을 빼면 0, 0에서 0을 빼면 0, 1에서 0을 빼면 1. 답이 이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컴퓨터가 바보같이 이걸 못해요. 컴퓨터는 이걸 못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방금 한 거예요. 컴퓨터는 어떻게 하느냐? 잘 보세요. 보수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숫자를 뒤집는 거야. 그러니까 10진수에서 보수를 나타내면 만약에 10의 보수를 얘기한다 그러면 10진수 8의 10의 보수는 2예요. 그러면 10진수 3의 10의 보수는 7이에요. 10진수 6의 10의 보수는 4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보수예요. 그러니까 보수를 합하게 되면 원래 그 수가 1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진수의 보수라는 것은 뒤집어 버리는 거야. 0의 보수는 1이고 1의 보수는 0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1011 더하기. 컴퓨터는 뺄셈 못한다 그랬어요. 빼야 되는 이 수를 뭘로 바꾸냐면 보수로 바꿔요. 빼야 되는 이 수를. 그러면 0011의 보수는 뒤집어 버리면 되니까 1100이 되겠죠. 1100.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1하고 0하고 더하면 1. 1하고 0하고 더하면 1. 0, 1, 1. 1, 1 하면 2가 아니에요. 이 진수는 0 되고 하나 올라갑니다. 이렇게. 몰라도 되세요.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재미로 여러분한테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 올림수 발생했죠? 이 올림수 1을 내립니다. 내려서 한 번 더 더합니다. 자, 보세요. 한 번 더 더하니까 1하고 1하고 더하면 0 떨어지고 1 올라가고 1하고 1하고 더하면 0 떨어지고 1 올라가고 1하고 1하고 더하면 0 떨어지고 1 올라가죠. 그러면 이 1은 그대로 내려서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답이 이거다. 똑같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1011에서 0011을 빼면 1000이죠? 컴퓨터는 뺄셈을 못해요. 못하니까 보수라는 놈을 이용해서 덧셈을 2번 하죠. 결과는 뺄셈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냥 재미로 들으세요. 재미로. 자, 결국 여기서 말하는 보수기라고 하는 것은 뺄셈을 하기 위함이에요. 컴퓨터는 덧셈밖에 못해요. 그럼 곱셈 어떻게 합니까? 곱셈 만약에 우리가 2 곱하기 5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2, 5, 10 하고 바로 나오잖아. 컴퓨터는 2를 5번 더해요.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10 이렇게. 와 진짜 멍청하다 그죠? 그치만 컴퓨터가 우리 인간보다 나은 점이 뭐예요? 속도가 엄청 빨라요. 엄청난 속도로 계산을 해내니까 답은 금방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덧셈밖에 할 수 없지만 그 덧셈 하나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모두 다 수행하는 게 컴퓨터예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거 보면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뛰어납니다. 뭐 알파고라 그래서 뒤에 인공지능 나오겠지만 인공지능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또 그런 형태가 또 더 많이 발전하겠죠. 결국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지만. 자, 좋습니다. 연산장치는 가산기, 보수기, 누산기. 누산기라의 키워드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곳이에요. 연산의 결과.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스는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기억하는 거고요. 상태 레이스는 상태값을 기억하고, 인덱스 레이스는 주소 변경을 위해, 인덱스는 이제 하나의 목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주소와 관련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레이스가 인덱스 레이스다.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다음 중 제어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연산장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 정리되시죠? 좋아요. 나중에 문제풀이 풀 때 또 한번 하게 될 겁니다. 자, CPU의 이제 처리에 관련된 이제 구체적인 그 얘기 중에서 우리가 메이저 스테이트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가 정보 처리 기사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사무자동화에서는 4가지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패치 사이클, 인다이렉트 사이클, 엑스큐트 사이클, 또 인터럽트 사이클. 패치는 인출하는 부분, 얘는 간접, 인다이렉트 간접이죠. 그리고 실행 주기, 엑스큐트. 그 다음에 인터럽트 사이클. 말 속에 의미가 다 있어요. 인출하는 거니까 CPU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니까 간접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 다음에 엑스큐트는 실행하는 거니까 실행하는 주기. 인터럽트라는 말 자체의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인터럽트라는 말 자체의 의미는 예기치 않은, 컴퓨터가 예기치 않다가 갑자기 꺼져버린다든가 뻗어버린다든가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죠. 현재 실행 중 명령어가 중단되는 형태로 우리가 인터럽트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드웨어 기술이었고,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으실 거예요. 소프트웨어 기술 중에서, 자, 이것도 제가 밑에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라는 기계 덩어리와 소프트웨어라는 것으로 구분이 된다. 프로그램으로. 하드웨어는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 CPU, 그리고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이런 것들. 그죠? CPU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분된다. 요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이 됩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 해요. 운영 체제. 자, 응용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렇죠. 게임.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사무자동화 하려면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스프레드시트가 수치 계산용 프로그램인데 그 중에서 우리는 MS사에서 개발한 엑셀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 액세스, 프레젠테이션 관련 파워포인트 이런 것들 다 응용 소프트웨어죠. 응용 소프트웨어의 응용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어플리케이션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앱.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쓰는 대부분의 앱들 전부 다 뭐야? 응용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앱 그랬지만 앱이 정확하게 뭔지 몰랐죠. 소프트웨어 중에서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전원을 딱 켰을 때 나오는 바탕 화면, 그 날짜 뭐 설정하고 막 여러 가지 하는 거, 그 바탕 화면이 나와야 내가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실행을 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쓰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뭡니까? 이름이 안드로이드. 들어보셨어요? 안드로이드.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는 스마트폰도 계실 거고, 애플에서 만든 iOS, 그죠? 그 애플 그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운영체제가 iOS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으신 거예요. 뭐 이제 뭔가 개념이 막 들어오고 시작하죠.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노트북이나 집에 있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주로 뭘 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들은 뭐야? 맥북이 아닌 이상은 운영체제를 전부 다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운영체제는 그냥 윈도우즈 생각하면 돼요.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이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엑셀을 실행시킬 수 있고 파워포인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바탕화면도 안 나왔는데,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동작을 하지도 않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앱을 실행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그 중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한 운영체제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운영체제의 개념 자체가 컴퓨터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기계적인 하드웨어 장치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와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맨날 싸우잖아요.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하고 애플의 iOS 운영체제하고 뭐 니께 더 좋니 내께 더 좋니 맨날 싸우고 그래요. 자, 그런 의미 운영체제의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운영체제가 성능을 평가하는 요인. 그러니까 니께 더 좋니 내께 더 좋니 얘기하다 보니까 운영체제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 바탕화면이 빨리 나와야 되고 앱 실행시키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응답 시간의 단축. 그리고 처리량 높아야 되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에러가 주로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가 향상돼야 되겠죠. 뭐 안 읽어봐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명칭만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에서도 다음 중 운영체제의 성능평가 요인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응답시간 단축, 처리량 증대, 신뢰도 향상, 사용 가능도 증대. 자,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틀린 답이 뭐냐면 응답시간이 길다. 틀린다. 처리량이 적다. 신뢰도가 낮다.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가 낮다. 이게 틀린 답으로 나와요. 뭐 다른 단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기본 개념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운영체제니까 속도 빨라야 되고, 처리량 많아야 되고, 신뢰도 높아야 되고, 사용 가능도 높아야 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나눠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자, 여러분의 개념을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되고, 하드웨어는 CPU 외에 뭐 입력 장치, 출력 장치로 구분되고, CPU는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로 구분되고,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OS 운영체제라고 하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크게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나눈다. 선생님 말이 너무 빨라요. 빠릅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쭉 들어오시고 개념 잡으면 이거 지금 세 번째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적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는 감, 자, 때.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는 언, 서, 문. 아,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제어 프로그램의 감시, 자료 관리, 작업 관리. 저는 이렇게 감, 작, 대. 자료 관리가 데이터. 그죠?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그럼 다음 페이지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 언, 서, 문.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다시 와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자, 이거 제가 왜 적어주냐면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와요. 답 찾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감작대, 언서문 이렇게 외우란 말이에요. 자, 시험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겠죠? 감시 프로그램의 의미는 감시, 관리, 감독. 이게 외울 겁니까? 외울 거 아니에요. 문제만 집중해서 읽어보면 충분히 답을 다 찾을 수 있어요. 자료 관리 뭡니까? 파일의 조작과 처리, 자료, 데이터의 처리, 데이터, 자료, 작업 관리, 작업의 연속적인 거. 이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가서 처리 프로그램, 언서문, 언어 번역, 사용자가 작성한 원시 프로그램, 원본 프로그램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는 거. 서비스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거, 서비스.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고 작성해 주는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운영체제, 운영 방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이것도 외우는 거 아니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말 속에 다 답이 있어요. 일괄 처리, 영어라면 배치 프로세싱인데 일정 기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의 급여 제공 방식.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거를 모으고 모아서 한 달 후에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 일괄 처리.
자, 실시간 처리는 일괄 처리랑 다르죠? 그때그때 바로 처리하죠? 뭐 어떤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돈을 찾고 입금하는 게 우리 은행은 일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찾으실 수 없으시고요. 매월 말에 오셔야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 그 은행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자, 은행은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지고요. 자, 10분할 처리는 말 그대로 시간을 분리해서 처리를 하죠. 그죠? 시간을 나눠 처리하는 방법. 다중 처리 시스템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를 잘 아세요. 다중 처리잖아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의 장치는 뭡니까? CPU입니다. CPU, Central Processing Unit, CPU. 그럼 여기서 다중 처리라고 하는 것은 CPU가 다중, CPU가 여러 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하나의 컴퓨터에 2개 이상의 CPU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CPU가 여러 개다. 다중 처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다중 프로그래밍입니다. 이건 뭐야? 다중, 여러 개인데 뭐가 여러 개야? 프로그래밍이 여러 개예요. 그죠? 문제 그 내용 속에서도 그죠? 동시에 2개 이상의 프로그램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블라. 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분산 처리는 말 그대로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분산 처리하는 거죠. 자, 분산 처리는 그 오늘도 많이 쓰고 있지만 아래쪽에 이제 용어 하나가 나오는데 문맥 교환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문맥 교환. 요거 별표 한 2개 정도 해 놓으세요.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문맥 교환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컴퓨터에서 CPU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CPU도 한계가 있어요. 지 아무리 빠르고 똑똑한 CPU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CPU를 한번 괴롭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집에 노트북을 딱 열어서 바탕화면에서 엑셀 띄우고 파워포인트 띄우고 게임 띄우고 뭐 띄우고 한 수백 개의 어플리케이션 앱을 동시에 막 띄워봐봐요. 그럼 CPU가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컴퓨터가 버벅대고 속도가 느려지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컴퓨터 니 한번 CPU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하면서 막 해본 적이 있는데 별로 안 좋습니다. 그죠? CPU도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CPU가 지가 여러분 집에 CPU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죠. 여러분 집에 컴퓨터를 만약에 쉽게 말해서 50만원짜리 컴퓨터하고 100만원짜리 컴퓨터의 차이는 여성분들은 컴퓨터 고를 때 이거 분홍색이 좋을까? 파란색이 좋을까? 얇은 게 좋을까? 두꺼운 게 좋을까? 가벼운 게 좋을까? 큰 게 좋을까?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남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고를 때. CPU가 얼마가 되는가? 메모리가 얼마가 되는가? 하드디스크 용량이 얼마 되는가? 하드디스크는 SSD로 사용이 되는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몰라야 됩니다. 자,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50만원짜리 컴퓨터를 사느냐 100만원짜리 컴퓨터 사는 차이는 CPU나 메모리나 뭐 이런 용량의 차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리 속도 훨씬 빠르겠죠. 그럼 만약에 내가 산 컴퓨터가 50만원짜리 노트북이다. 그러면 걔가 CPU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만약에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내가 엑셀을 띄웠어. 또 A라는 프로그램 띄웠어. B라는 프로그램 띄웠어. C라는 프로그램 띄웠어. D라는 프로그램 띄웠어. 아, CPU, 얘네 CPU가 할 수 있는 공간을 다 차지해버린 거야. CPU가 더 이상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다른 거 F라는 프로그램을 따로 더블 클릭 실행시키면 실행 안 됩니까? 조금 늦더라도 실행은 되죠. 그럴 때 CPU는 뭐를 하냐면 주인님이 가장 사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빼고 잠시 빼고 주인님이 F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면 이 F를 여기 넣어주고 실행을 시킵니다. 아주 똑똑하죠? CPU는 그렇게 해요. 자, 정리가 되십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G라는 프로그램을 또 더블 클릭했어. 그러면 CPU는 뭐를 또 하나 끄집어내고 얘를 집어넣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바탕화면에 B라는 프로그램과 C라는 프로그램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냥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동작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을 메모리에서 일단 잠시 빼둡니다. 그러니까 CPU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주인님, 여러분 같은 주인님이 계속 더블 클릭하니까 CPU는 정신을 못 차리고 이거 넣었다 빼고 이거 넣었다 빼고 이거 넣었다 빼고 하죠. 이게 뭡니까? 이게 문맥 교환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다중 프로그래밍,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에서 운영체제에 의하여 CPU가 할당되는 프로세스를 변경하기 위해서 현재 CPU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치가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를 상태를 아예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잠시 저장해두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형태가 바로 문맥 교환이다. 시험에 몇 번 출제됐으니까 개념 알아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뭐 파일링 시스템 나오는데 인공지능은 약자가 AI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걸 기억하시고 최근 그 알파고 얘기하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그 생각을 거의 닮아가는 형태의 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기술 얘기하는 거니까. 파일링 시스템이라는 것은 파일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이고, 파일링 시스템을 쓰게 되면 장점으로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봐두시면 돼요. 크게 뭐 시험에 나오더라도, 잘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문제 맞추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무자동화 기술의 이제 하드웨어 기술과 이제 소프트웨어 기술까지 다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신 응용 기술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겠죠. 정보 처리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통신 기술하고 결합된다고 봤을 때 정보 처리 시스템의 변천과 정보통신 시스템의 변천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똑같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비집중적인 처리 방식에서 집중 처리를 지나서 분산 처리 형태로 바뀌었고요. 오늘날 비집중에서 집중을 거쳐서 분산 처리 형태의 시스템으로 대부분 다 업무를 처리를 하고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다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다음 본사가 제주도에 있지만, 실제로는 서울에, 대구에, 광주에, 부산에, 대전에 거의 대도시에는 서버 한 대씩을 다 두면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죠. 그래야만 전국 국민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통신 응용 기술 중에서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분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또 분류를 하느냐. 이제 계층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수직형이죠. 수직형. 자, 그리고 이제 수평형이 있다면 이제 수직형과 수평형을 혼합해서 만든 혼합형 형태의 분산 처리가 있다. 일단 업무 처리를 할 때 이제 사장님, 부장님, 과장님 순서대로 업무 처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가 수직이라면, 모든 팀원이 이제 이사급이 돼서 동등한 입장에서 데이터를 업무를 서로 이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형태가 수평형이라면, 혼합형은 그의 장점만을 뽑아서 만든 형태를 혼합형 형태의 분산 처리 시스템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분산 데이터 입력 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고객들이 입력하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형태다. 그래서 말 속에 그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술들은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러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특징 부분은 자원을 공유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고, 신뢰성, 처리 업무 효율, 그리고 연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우리가 분산 처리 시스템의 장점으로 볼 수 있겠어요. 분산 처리의 단점에 대해서 시험에 묻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제 분산 처리의 단점은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마다 정보 처리 그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양다리 걸치면요, 뭔지 아시죠? 그 A라는 남자가 B라는 여자와 C라는 여자, 또는 A라는 여자가 B라는 남자와 C라는 남자를 이제 동시에 사귀죠. 동시에 사귀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단점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문제점. 그쵸? 보안이 어렵다. 여러분 쉽게 외우라고 얘기합니다. 보안이 어렵죠. 또 두 번째는, 그쵸?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세 번째는, 그쵸? 실제 구현이 어려워요. 구현이 어렵죠? 저는 쉬운데 하는 분 계신데 구현이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산 처리 시스템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이제 통신응용 기술의 세 번째, 정보 처리 기기를 또 분류하는 방법은 또 개수 정보 처리 기기와 비개수 정보 처리 기기로 구분합니다. 개수, 계산할 수 있다. 비개수, 계산 못한다. 팩시밀리가 무슨 계산을 합니까? 뭐 워드 프로세스가 계산을 합니까? 주로 컴퓨터들이 계산을 하죠. 그죠? 뭐 크게 어려움 없겠죠? 다음 중 개수 정보 처리기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려움 없으실 겁니다. 자, 컴퓨터를 또 분류하는 방법은 또 이렇게 분류를 해요. 컴퓨터의 동작 원리에 의한 분류, 자료 동작을 이제 디지털화 형태로 동작을 해서 처리를 하느냐, 또는 아날로그 형태로 처리하느냐.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혼합한 형태로 처리하느냐, 하이브리드 기억하시면 되겠고, 사용 목적에 따라 분류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범용 컴퓨터와 그리고 특수 목적에 쓰이는 특수형 컴퓨터로 구분하고요. 규모에 따라서는
슈퍼컴퓨터가 가장 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개인용 컴퓨터가 가장 작은 거고요. 선생님 미니 컴퓨터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미니 컴퓨터는 업무용으로 쓰는 대형 컴퓨터 중에서 작다는 의미지 여러분 개인용 컴퓨터보다 더 작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슈퍼컴퓨터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메인프레임 그리고 미니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개인용 컴퓨터 퍼스널 컴퓨터라고 비교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는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그렇죠. 뭐 군사 목적이나 일기예보나 뭐 기상청 내에 있는 그런 컴퓨터는 수십 년, 수백 년간의 자료를 모아서 그러니까 날씨 예측도 해야 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많이 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단말 기술이라는 것은 터미널이니까 뭐 단말기라고 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역시 단말기에 속하죠. 그러니까 A라는 친구의 단말기와 B라는 친구의 단말기가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A라는 친구가 KT를 쓰고 있으면 KT의 메인 서버에 있는 컴퓨터와 연결이 돼서 기지국을 통해서 SK에 있는 메인 그 서버랑 연결을 해서 SK 가입자와 통화를 할 수 있게끔 해주죠. 자, 이런 형태, 맨 끝에 있는 거를 우리가 단말기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 게 단말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인텔리전트 단말기, 지능 단말기 있죠. 지능 단말기라고 해서 원래 단말기 자체가 뭡니까?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고 송수신 기능만 하는 게 원래 단말기였어요. 근데 자체적으로 데이터, 파일 처리 기능,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단말기를 우리가 인텔리전트 단말기로 한다면 원격 일괄 처리, 리모트 배치 단말기는 사실 그 중앙의 컴퓨터에서 떨어진 장소에 직접 사용하는 원격 일괄 처리 단말기로서 데이터의 입력과 출력만 담당하는 선생님 제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단말기는 데이터 입력 출력 외에 여러 가지 처리도 가능하거든요. 물론 그거 여러분 들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을 굳이 단말기로 비교한다면 인텔리전트 단말기로 비교할 수 있겠지만 그 은행에서 근무하는 그 은행 창구 직원들 앞에 있는 단말기 있어요. 그 단말기로 뭔가를 할 수는 없어요. 단지 본점에 있는 중앙 컴퓨터랑 연결시켜서 고객들의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중앙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그런 단말기, 리모트 배치 단말기라고 합니다. 자, 그 외에 단말기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DUMMI 단말기, 더미 단말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비지능형 단말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단순 입력과 출력만 가능한 단말기를 우리가 더미 단말기다라고 해서 시험에 몇 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마지막입니다.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얘기고요. 이 인텔리전트 빌딩은 뭐 말 그대로 이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전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빌딩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그 네이버 본사 아마 경기도 지역에 있을 겁니다. 또는 제주도 여행을 가면 저는 꼭 한번 가보라 하고 싶어요.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 본사. 그러니까 다음 본사나 네이버 본사는 경기도 있고 다음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만은 다음은 또 카카오톡하고 이제 또 연합을 했죠. 그런 회사에 가면 그 회사의 본사는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오늘날 IT 강국에서 그죠?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있는 그 고객들이 가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마 개방을 해놨을 겁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회사의 역사라든지 또 그 회사에 추진하는 경영 마인드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이버나 다음에 취직을 할 목표를 가진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걸 한번 보면 나한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또 제주도 가면 또 IT 박물관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런 형태가 전부 다 이제 인텔리전트 빌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정리를 할 건데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라는 과목도 사실은 크게 4과목인데 이 과목당 컴퓨터 공학과나 사무자동화학과에서 한 과목당 보통 2학점에서 3학점으로 듣는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 이 4과목을 줄여서 그죠? 몇 시간 만에 여러분한테 다 보여드리기에는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것은 여러분의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강의해드리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시간이 사무자동화 기술이 있는 시간이지만 지금 거의 1시간을 육박하게 지금 하고 있죠.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덥다고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춥다고 공부한다고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짧은 강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줄여서 제가 만든 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오셔서 문제풀이 시간에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아, 선생님이 본 강의 시간에 저렇게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그거 이해하려고 지금 본강 듣는 거잖아요. 그쵸? 문제 풀다가 이해 안 돼서 다시 본강 들으러 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최대한 강의를 짧게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니까 본강 충실히 듣고 문제 풀면서 합격은 당연하고 반드시 고득점을 합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 제3강에서 더 즐거운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사친구 배우였습니다.